안녕하세요. 월 한 달 동안 정치 철학 강의를 함께할 제라드입니다. 이 제하흐라는 이름은 프랑스에서 제 지도교수 이름인데요. 제 실명을 쓸 수도 있었지만 뭐 대한민국의 흔하디 흔한 뭐 철수나 영철이 그런 이름 중에 하나도 마찬가지로 제 이름이라서 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보기 힘든 제 지도 교수, 머나먼 곳에 있는 제 지도 교수를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더 인상적인 이미지를 남기고 싶어서 제라드라를 이름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월 마지막 수업은 6월에 걸치게 되는데, 총 4번 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는데,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분량을 담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이 그냥 제가 올려드린 파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쭉 읽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공부했던 그 프랑스의 대부분 인문학 수업이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 지도 교수 같은 경우에도 수업 시간에 들어오시면 가방 그 본인 자리에 앉아서 가방에서 그 A4 뭉태기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책상 위에 올려놓고 거기 앉아서 그냥 쭉 읽으면서 계속 한 장 한 장씩 넘기십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에서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오히려 매일 뭐 써머리를 해서 매주 발표를 해야 되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프랑스에서는 그냥 교수가 매주 수업을 준비해 와서 2시간 내내 앉아서요 이렇게 읽는 그런 수업을 했었는데,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원고를 그냥 읽어 나갈 예정이고요. 대신 저는 이제 비록 마이크를 쓰지만 말을 계속하면 목이 좀 금방 아픈 스타일이라서 중간중간 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 우리가 롤즈, 자유주의자로 흔히 알고 있는 롤즈에 대해서 배워볼 테고요. 그리고 그 롤즈를 비판하고 있는 4명의 공동체주의자들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제가 봤을 때 4명, 그러니까 즉 샌델하고 맥킨타이어하고 테일러하고 왈저 이렇게 4명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왈저는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다음 시간으로 넘기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은 롤즈 그리고 샌델, 맥킨타이어, 테일러 이렇게 4명의 철학자, 정치 철학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롤즈를 자유주의자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1933년에 롤즈가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롤즈가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에서 자유주의자임을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여하튼 우리는 우선 이 시간을 통해서 현대 자유주의 이론의 전형적인 주장으로 간주되는 것, 즉 롤즈가
자신의 정의론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하는 입장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롤즈에 이어서 자유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비판가로 알려진 4명의 사상가들,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클 샌델, 그리고 알레스데 맥킨타이어, 찰스 테일러, 마이클 왈저의 입장을 차례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될 텐데, 그 다음 시간에는 이 4명의 비판, 자유주의자로 알려진 롤스를 비판하는 이 4명에 대한 이 4명에 대해서 다시 롤즈가 비판하는 그런 것을 또 알아볼 테고요. 자, 그래서 일단 우선 롤즈를 살펴볼 텐데, 자,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핵심은, 자, 원초적 상황과 무지의 장막, 혹은 우리가 무지의 장막, 혹은 한국말로 무지의 장막, 혹은 무지의 베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롤즈의 정의론 안에서 정의론이 한국말로 번역돼서 책이 나왔죠. 그래서 롤즈 그 책 안에, 정의론 책 안에 무지의 베일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물론 이제 다들 한 번씩 읽어보셨겠지만, 한 번 더 상기하는 차원에서 따로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같이 음미하면서 읽어보길 권합니다. 그래서 길지 않은 분량이고, 그리고 이 무지의 베일 혹은 무지의 장막, 이것은 롤즈를 이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4명의 공동체주의자들도 마찬가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행 작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선 롤즈의 정의론 안에 쓰여 있는 무지의 베일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무지의 베일 이해가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를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 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시험이라는 건 제가 풀어서 한 얘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롤즈가 한 얘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 원문을 읽고 원문 안에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출처도 밝혀놨는데 여하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무지의 베일 장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지의 베일. 자, 원초적 입장이라는 관념은 거기에서 합의된 어떤 원칙도 정의로운 것이 되게 하는 공정한 절차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목적은 순수 절차적 정의라는 관념을 이론의 기초로 사용하려는 것이다. 어떻게든 우리는 사람들을 불화하게 하고 그들의 사회적 자연적 여건을 그들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유혹하는 특수한 우연성의 결과들을 무효화시켜야 한다.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무지의 베일 속에 있어야 한다고 가정한다. 자, 여러 대안들이 그들의 특정한 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그들이 몰라야 하며 일반적인 고려사항만을 기초로 해서 원칙들을 평가해야만 한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어떤 종류의 특정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가정된다. 무엇보다도 각자는 사회에 있어서 자기의 지위나 계층을 모르며 천부적 자산과 능력, 지능과 체력, 기타 등등을 어떻게 타고나는지 자신의 운수를 모른다. 또한 누구든지 선에 대한 자신의 생각, 자신의 합리적 인생 계획의 세목을 알지 못하며 또는 심지어 모험을 몹시 싫어한다든가 비관적 혹은 낙관적인 경향과 같은 자기 심리적인 특징까지도 모르고 있다. 또한 나는 당사자들은 그들이 속한 사회의 특수사정도 모른다고 가정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이나 그것이 지금까지 일으켜온 문명이나 문화의 수준도 모르고 있다.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세대에 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지식에 대한 이러한 보다 광범위한 제한이 합당한 것은 한편으로 사회 정의의 문제가 한 세대 내에서만이 아니라 세대들 간에도 일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에 타당한 정도나 천연자원이나 자연적 여건의 보호 등의 문제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 여하튼 이론상으로는 합당한 유전적 정책까지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들에 있어서 원초적 입장이라는 관념을 철저히 실현시키기 위해서 당사자들은 그들의 의견을 대립시키게 될 어떤 우연한 일도 알아서는 안 된다. 결국 그들이 어떤 세대에 속하는 것으로 판명되든 간에 그 결과를 감당할 각오를 가지고 원칙을 선택해야만 한다. 그런데 가능한 한 그 당사자들이 아는 유일한 특수 사정은 그들의 사회가 그 내용이 어떠하든 정의 여건하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인간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들을 알고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그들은 정치 현상이나 경제 이론의 원칙들을 이해하며 사회 조직의 기초와 인간 심리의 법칙들도 알고 있다. 또한 당사자들은 정의의 원칙들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줄 모든 일반적 사실들은 알고 있다고 가정된다. 일반적인 정보, 즉 일반 법칙이나 이론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데 그것은 모든 정의관들이란 그것들이 규제할 사회적 협동체제의 특성들에 부합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을 배제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자, 예를 들면 어떤 정의관에 있어서 비록 사회체제가 그것을 만족시킨다 할지라도 도덕 심리 법칙들에 비추어 보아 사람들이 그것에 따라 행위하려는 욕구를 갖지 않을 경우 그것은 그 정의관에 대해 부정적인 고려사항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사회적 협동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난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의관이 자기 스스로를 지지하는 근거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은 정의관의 중요한 특징이다. 정의의 원칙은 그것이 사회의 기본 구조 속에 실현될 경우 사람들이 그에 해당하는 정의감을 갖고자 하고 그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를 개발하는 그런 것임에 틀림없다. 이 경우에 정의감은 안정된 것이다. 이런 류의 일반적인 지식은 원초적 입장 속에 용납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무지의 배일이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거의 모든 특수 지식을 제거시키게 되면 원초적 입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고 반대를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한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적합한 제한 조건에 따라 추리하기만 하면 언제든 이러한 입장을 취할 수가 있거나 혹은 이러한 가정적 상황에서 하게 되는 숙고를 모방할 수 있게 되리라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정의관에 대한 논의에 있어 우리는 그것이 허용된 대안들 중에 하나인지 그리고 규정된 형식적 조건을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외된 그러한 종류의 지식을 우리가 갖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합리적인 것으로 내세울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어떤 유리한 고려사항도 제시될 수 없다. 원칙들은 모든 사람이 그것들을 준수하게 될 경우 이런 공공적 승인과 보편적 적용이 가져오는 결과들에 의해서 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원초적 입장에서 어떤 정의관이 선택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조건과 제한을 만족시키는 합리적 숙고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결과에 대한 논의는 보다 형식을 갖추어 전개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줄곧 원초적 입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말하고자 한다. 그것은 더 간편하고 암시적이며 그것이 아니고는
쉽게 지나쳐버릴 어떤 본질적인 측면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상의 이야기로부터 원초적 입장이란 앞으로 언젠가 살게 될 모든 사람을 동시에 포함하는 일반적 집합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과거에 언젠가 살았던 모든 사람의 집합으로 생각한다는 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현실적이거나 가능적인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원초적 입장을 파악한다면 이런 파악은 더 이상 직관을 이끌어줄 자연스러운 지침이 될 수 없을 것이며 명확한 의미 역시 결여하게 될 것이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원초적 입장이란 우리가 언제든지 그 관점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언제 우리가 이러한 견지를 택할 것인지 누가 그러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는 상관이 없으며 단지 그러한 제한 조건으로 인해서 언제나 동일한 원칙들이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지의 베일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관건이 되는 조건이다. 그것은 이용될 수 있는 정보가 적절하다는 것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언제나 동일하는 것까지를 보장한다. 무지의 베일이라는 조건은 불합리하다는 반대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원칙들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지식에 비추어서 선택되어져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답이 있다. 우선 분명한 것은 당사자들 간의 차이점이 그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모두가 똑같이 합리적이고 비슷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동일한 논의를 수긍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를 아무렇게나 선정된 한 사람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 어느 정도의 숙고만 하면 누구나 특정한 어떤 정의관을 택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택할 것이고 따라서 만장일치 합의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 상황을 보다 생생하게 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어떤 심판관을 중개자로 하여 대화하기로 되어 있고 그들에게 어떤 대안이 제안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제시되는 어떤 상황을 상상해 보기로 하자. 심판관은 결탁하려는 시도를 금지하고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했을 때 그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심판관은 당사자들의 사고방식이 유사함을 가정한다면 불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당사자들의 일상적인 의미에서 흥정할 근거를 갖지 않는다는 중요한 결과가 나타난다. 아무도 자신의 사회적 처지나 천부적 재능을 알지 못하며 따라서 아무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원칙들을 제정할 입장에 있지 못하다. 우리는 계약 당사자 중 한 사람이 그에게 유리한 원칙들을 내세우며 타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끝까지 버티겠다고 위협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원칙이 그에게만 특히 이익이 될지 그가 어떻게 알 것인가? 상호 결탁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적용되는데 만일 다른 이들에게 불리하도록 하나의 집단이 결속하고자 작정한다고 해도 그들은 어떤 원칙을 선택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리할지 모를 것이다. 비록 그들이 다른 모든 사람도 그들의 제안에 합의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리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이름이나 특수성이 무엇인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론이 들어맞지 않는 한 가지 경우는 저축의 경우이다.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 관점을 취하는 그 시간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동시대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희생당하기를 거절함으로써 자기 세대에 유리하게 할 수가 있으며 따라서 그들은 아무도 후세를 위해 저축할 의무가 없다는 원칙을 받아들이게 될 수가 있다. 그들 이전의 세대들은 저축을 했을 수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지금 그 당사자들이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무지의 베일이 바람직한 결과를 보장할 수가 없다. 따라서 세대들 간의 정의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나는 동기 유발에 대한 가정을 변경하고 심화된 제한 조건을 추가한다. 어떤 세대도 오로지 그 세대의 주장을 실현하기 위해 특수하게 고안된 원칙을 정식화할 수 없으며 저축 원칙의 중요한 제한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 자신이 시간상 어느 위치에 있건 각자는 모든 사람을 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원초적 입장에 있어서 특정 지식에 대한 제한은 근본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한 제한이 없다면 우리는 전혀 어떤 일정한 정의론을 성립시킬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정의란 단지 합의된 어떤 것일 뿐 합의 그 자체의 실질적 내용은 말할 수 없다는 애매한 진술 형식으로 만족해야만 할 것이다. 원칙들에 직접 적용될 정당성의 개념이 갖는 형식적 제한 조건만으로는 우리의 목적에 충분하지 못하다. 무지의 베일은 특정한 정의관에 대한 만장일치의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지식에 대한 그와 같은 제한이 없다면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 문제는 터무니없이 복잡하게 될 것이다. 비록 이론상으로는 해결책이 있을지 모르나 당장에 쉽사리 그것을 정할 수 없을 것이다. 무지의 베일이라는 개념은 칸트의 윤리학에도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지식을 확정하는 문제와 그들에게 주어진 대안들의 특징을 설명하는 문제는 계약론조차도 이를 지나쳐버리는 일이 간혹 있다. 때로는 반드시 도덕적 숙고를 해야 할 상황마저도 그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그러한 애매한 방식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그래서 페리의 학설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계약론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그의 주장에 의하면 사회적 통합과 개인의 내적 통합은 합리적 사고에 의해 그리고 사회적 통합은 선의지를 가진 자들의 일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도 이미 앞서 제시한 것과 대체로 동일한 근거에 의해 공리주의를 거부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즉 공리주의가 개인의 선택 원칙을 사회의 선택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이다. 올바른 행위라는 것은 당사자들이 여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상호 이해관계에 대한 이타적인 관심에 의해 마음을 움직일 경우 반성적 합의에 의해 정식화된 사회의 목적을 가장 잘 증진시켜 줄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합의가 가져올 가능한 결과들을 정확하게 명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보다 치밀한 설명이 없이는 아무런 결론도 도출할 수 없다. 나는 여기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생각도 없고 오히려 때로는 장황하고 부적절한 세목들이라고도 생각될 수 있는 것의 필연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무지의 베일이 필요한 이유는 단지 간명성을 위한 것 이상이다. 우리는 바람직한 해결책을 얻도록 원초적 입장을 규정하고자 한다. 특수 사정에 대한 지식이 허용되면 그 결과는 임의적인 우연성에 의해 왜곡되게 된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각자의 위험 부담에 따라 이익을 보는 해결책은 정의 원칙이 될 수 없다. 만일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로운 합의가 생겨나게 되려면 그 당사자들은 공정한 처지에 있어야 되고 도덕적 인격으로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다. 세상의 임의성은 이러한 최초의 계약적 상황의 여건을 조정함으로써 수정되어야만 한다. 나아가서 원칙을 택함에 있어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만장일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단지 소수의 다소 명백한 경우만이 정해질 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여건 하에서의 만장일치에 기초를 둔 정의관은 사실 빈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일단 지식이 배제된다면 만장일치에 대한 요구는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대단한 중요성을 갖는다. 그로 인해 우리는 보다 나은 정의관을 말할 수 있게 되며 이해관계들에 대한 참된 조정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체로 나는 당사자들이 일반적인 지식을 모두 갖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들이 접근하지 못할 어떤 일반적 사실도 있을 수 없다. 내가 이러한 가정을 하는 것은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정의관이란 사회협동체의 관계에 대한 공공적 기반이다. 공동 합의를 위해서는 원칙들의 복잡성에 대한 어떤 한계가 필요한 것이므로 원초적인 입장에서 이론적인 지식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여러 종류의 일반적 사실들의 복잡성을 구분하고 그 복잡성의 등급을 매기는 일이 어려우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작업을 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기로 한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시도를 하게 되면 복잡한 이론 구성을 각오해야 한다. 그래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두드러지게 단순한 일반적 지식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것을 선택함에 있어 이론상 있을 수 있는 갖가지 가능성에 비추어서 정밀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정의관이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은 온당하다고 생각된다. 공공의 정의관에 대한 근거는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 생각에는 이러한 것을 고려할 경우 정의의 두 원칙은 공리의 원칙보다 유리하다고 여겨진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출처 밝혀놨죠. 롤즈가 쓴 정의론 한국어판으로 나온 그 195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요 부분이 무지의 베일 챕터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죠. 그래서 이미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읽어봤다고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상기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천천히 음미하면서 생각하면서 보시라고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네. 그냥 제가 열심히 읽었는데 그냥 오디오만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굳이 제가 여기서 민망하게 얼굴을 비춰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오디오만 눈을 감고 오디오만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얼핏 드는데 이해를 위해서는 앞에서 제가 읽는 모습이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금 막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이 무지의 베일과 관련해서 그래서 롤즈에 대해서 그래서 롤즈의 원초적 입장에 대해서 뒤에 설명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롤즈에 있어서 그 정의로운 혹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자신에 대한 모종의 특수한 사실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원칙들에 합의할 것인가를 상상해 보는 것이다. 그래서 권리와 의무의 배분을 정하고 사회적 경제적 이득의 분배를 규율하는 정의 원칙들은
자신의 신념과 상황의 특수한 측면들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도달되는 가상적인 계약 혹은 합의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서 공정성을 무지와 연결지음을 알 수 있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자, 뒤에 예를 보시면, 자, 가령 내가 케이크를 5조각으로 나누는데, 자, 나중에 내가 어느 조각을 갖게 될지 모른다면 나는 공정하게 자르려 할 것이다. 자, 내 경우에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자신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사회를 규율하는 공정한 혹은 정당한 원칙들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정의의 원칙의 내용은 원초적 상황에서 도출된다. 하지만 원초적 상황에서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왜 정의에 대한 고려라는 목적에 적합한 것이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자, 다시 말하면 무지의 장막은 정의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인 이론적 주장을 하는 것인가, 어떤 실질적인 이론적 주장을 하는 것인가 와 같은 질문과 같은 의문.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원초적 상황이 정의에 대해 고려할 때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구현하려 한다는 것이다. 자, 케이크를 5조각으로 나누는데 내가 어느 조각을 갖게 될지 모른다면 나는 이 케이크를 공정하게 자르려 할 것이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있어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데 거기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왜 정의에 대한 고려인가? 다시 말해서 무지의 장막은 정의에 대해 어떤 실질적인 이론적 주장을 하는 것인가? 와 같은 질문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원초적 상황이 정의에 대해서 고려할 때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구현하려 한다는 것이다. 자,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는 바로 이 자유와 평등에 관련된다. 자, 먼저 원초적 상황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게 될지, 즉 사회적 지위가 높을지 혹은 낮을지를 모른다. 또한 그들 자신이 어떤 재능을 지닐지 혹은 어떤 소질을 타고날지 모른다. 물론 실제 생활에서 사람들은 형편이 똑같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며 자연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상이한 능력을 지니며 이는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원초적 상황은 정의를 논함에 있어 이러한 차이들이 부적합하거나 부적합해야 하며 사람들은 평등하다고 간주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자, 이는 직관적으로 상당한 호소력을 지니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가정에 태어났다는 것 혹은 어떤 재능을 가졌거나 혹은 못 가진 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정의 이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부잣집에 태어났거나 가난한 집에 태어났거나 혹은 IQ가 높게 태어났거나 IQ가 낮게 태어났거나 이런 것이 본인의 어떤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정의 이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내가 나의 재능에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면 어떻게 그런 재능이 가져다주는 이득을 가질 자격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부잣집 태어나거나 가난한 집에 태어나거나 IQ가 높거나 IQ가 낮거나 재능이 있거나 없거나 이것이 나의 책임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나의 재능, 나의 IQ, 나의 어떤 신분 이런 것들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그 재능이 가져다 주는 혹은 그 상황이 가져다 주는 그 지능이 가져다 주는 그런 이득을 가질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얘기인데, 그래서 롤스에 따르면 이런 속성들의 분배는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임의적이다. 자, 원초적 상황의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타고난 서질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롤스는 그들이 합의할 원칙들이 우연적 불평등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하려 하고 있다. 원초적 상황은 일종의 협상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속에서 각자는 자신의 이익에 비춰 합리적으로 행동하면서 가능한 자신에게 많은 몫이 돌아오게 하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신이 이런 우연적 속성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는지 안다면 도출된 합의는 정의나 공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불평등한 협상 능력을 반영할 것이다. 이는 실제 세계, 가령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협상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정의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우연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평등하다는 도덕적 인식은 원초적 상황의 사람들이 운 좋은 사람에게 결과가 유리하도록 만드는 그 같은 불평등에 대해서 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는 공정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을 요구하며 따라서 불평등에 대한 지식은 배제되어야 한다. 원초적 상황의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몰라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모두 평등하다는 생각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들이 자신의 선관념을 모른다는 것은 정의에 대해 고려한다는 목적상 우리 자신을 자유로운 존재로 간주해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선에 대한 자신의 관념을 모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선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이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련의 신념이다. 선관념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죠.
그래서 롤즈의 원초적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선관념을 모른다고 할 때 이는 그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자, 사람이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사회적 위치나 천부적 소질 혹은 무능력은 정의에 대한 생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 하지만 선관념의 경우 누군가 어떤 삶의 방식이 다른 방식보다 더 좋다고 혹은 가치 있다고 믿는다면 정의에 대해 생각할 때 왜 그런 믿음을 무시해야 한다고 하는가? 재능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에 공정하도록 사회가 조직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어느 정도 합당하지만 아름다움과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가치 있다고 믿는 사람과 아름다움과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가치 있다고 믿는 사람과 술과 그리고 헤비메탈, 데스메탈 이런 것들을 즐기고 마리화나를 피고 하는 사람 간에 공정하도록 사회가 조직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가치 있다고 믿는 사람과 맨날 술 먹고 약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삶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 본다면 그런 것이 그래서 같은 선상에 놓고 공정하다라고 하면 우리 그런 사회에 대해서 우리는 덜 매력적으로 다가오겠죠. 그래서 여하튼 이것이 선관념에 대한 무지에 의해서 원초적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유로운 존재로 간주된다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하는 물음은 여전히 남아있다. 롤즈에 따르면 원초적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특정한 선관념을 쫓아 가능한 한 그런 관점에 부합할 만한 합의에 도달하려 하기보다는 무엇보다도 그런 관념을 형성하고 수정하고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능력을 보존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 원초적 상황의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 삶을 가치 있게 하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신념을 모르게 하고 이런 류의 상위의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롤즈는 정의에 대해 논할 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을 하고 또 마음을 바꿀 자유이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고 하는 실질적인 도덕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롤즈에게 있어서 정의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을 하고 또 그 선택을 또 바꿀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의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선택을 하는가이지 좋은 선택을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정의에 대한 관념을 규명함에 있어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의 방식이 다른 방식보다 가치 있다고 여기게 하는 이유들을 무시해야 한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 합당하다. 하지만
누군가 어떤 삶의 방식이 다른 방식보다 좋다고 믿는다는 사실은 그런 선관념에 유리하도록 사회를 조직하는 방식을 지지하는 좋은 이유로 볼 수 있다. 원초적 상황의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과 소질을 모르며 특정한 성관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런 관념을 형성하고 수정하며 합리적으로 추구할 능력에 대한 관심에 의해 동기 유발되며 그리하여 사회가 다음과 같은 정의 원칙들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할 것이다. 그래서 첫째, 각자는 모든 이에게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 가능한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전체 체계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둘째,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이득이 되며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 하에 모든 이에게 개방되어 있는 직책과 지위에 결부되어야 한다. 자, A, B 우리가 많이 봐왔던 거죠.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이득이 되고 공정한 기회의 균등. 예. 고등학교 윤리 이런 윤리책에 나오죠. 이 내용이. 그래서 평등한 기본적 자유라는 첫 번째 원칙이 두 번째 원칙에서 축차적으로 우선하는데 이는 그런 자유와 두 번째 원칙 하에서 얻는 여타 형태의 이득 간의 어떤 교환도 있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 내에서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이득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우선한다.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이득이 되어야 한다. 이거는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이 차등의 원칙에 우선한다. 그래서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은 원초적 상황의 사람들이 자신의 특정한 선관념은 모르지만 선관념을 선택하고 수정하고 추구할 자유를 보유하는데 관심을 갖는 데서 곧장 도출된다. 두 번째 원칙, 특히 차등 원칙은 그들이 사회 경제적 이득의 분배에서 어떤 위치에 있게 될지 모르는 데서 도출된다. 롤스에 의하면 그런 사항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최소 극대화를 하는 것이 즉 최악의 위치에 처했을 때의 상황이 가능한 한 좋게 되는 것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는 그들로 하여금 불평등이 실제로 가장 불리한 입장의 사람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한 평등을 지지하게 한다. 자, 그래서 저희가 정의론 안에 있는 무지의 베일을 읽어봤고요. 그리고 롤스의 원초적 입장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같이 읽었습니다. 예. 잠시 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